안녕하세요. 구글 트래블입니다. 오늘은 북유럽 국가 중 두 번째 나라 노르웨이로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곳으로 대자연의 위대한 조각, 웅장한 피오르가 아주 멋진 곳입니다. 먼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제2의 도시 베르겐, 그리고 아르루보풍의 도시 올레순, 이렇게 노르웨이 도시들을 구글어스로 여행하고 피오르 지역과 기타 가볼 만한 곳은 다음 편에서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한반도 면적의 2.5배 정도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멀리는 유럽 북쪽 땅끝이라 불리는 노르드캅부터 러시아의 북해 함대 기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 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죠. 유럽 대륙의 북쪽 끝 노르드캅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렌츠해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곳을 지나보면 스발바르 제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의 영토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조금 특이한 지역인데요. 다음 편에서 스발바르는 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 500만 명 정도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해안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보다는 남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은 매우 척박합니다. 내륙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 지역이 많으며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 덕분에 4, 5m의 많은 눈이 노르웨이 곳곳에 내리는 것은 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지대에 거주합니다. 거친 자연 환경 때문에 옛날의 경제 지표라 할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이 극히 낮았고 이에 약소국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덴마크와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후계자가 없었던 노르웨이 왕이 승하하며 덴마크의 1300년 중반 병합된 노르웨이는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는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하란이 되어졌고 많은 이들의 열망 끝에 1904년에야 독립을 하게 되었죠. 거의 500년 넘는 세월 동안 속국으로 살아야 했던 서러움이 곧 동질감으로 바뀌어 핀란드의 독립 100주년 선물로 해발 1331m의 할티산을 선물로 주어 핀란드의 최고봉을 7m나 더 높여주려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국경을 따라 약 40m 가량 노르웨이 안쪽에 있는 영토인데 그곳을 핀란드에 양보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결국 노르웨이 의회가 위헌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노르웨이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슬로 역시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직항편은 없습니다. 여행객이 많이 찾는 여름에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전세기가 있을 뿐이죠. 오슬로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북쪽에 떨어진 가데몽 공항까지는 직항으로는 10시간, 경유편으로는 유럽의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게 1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오슬로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로 주변 위성도시까지 합하면 100만 명, 노르웨이 인구의 20% 정도가 이곳 오슬로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슬로에서 먼저 가볼 곳은 시청사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인데요. 옛날에는 오슬로 대학교의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네요. 이곳 시청사의 후문을 통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입장을 하는데요. 노벨 평화상 시상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에티오피아의 총리 아미 아메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 건너 국가인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두 국가 사이의 내전을 종료하는 것에 공헌하여 수상했다고 합니다. 왕립 관현악단이 팡파레를 울리며 수상자를 환영합니다. 평상시의 시청사 내부 모습입니다. 거대한 벽화가 인상적입니다. 화살 3개를 환손에 쥐고 있는 오슬로의 수호성인 할바드 성인과 그가 구한 여인의 나체도 보이네요. 시청사에서 다음으로 가볼 만한 곳은 칼요한 거리입니다. 칼요한 거리는 오슬로의 명동으로 보면 되는 곳으로 스웨덴의 칼 16세 왕의 이름을 따와 지은 거리입니다. 시청사를 나와 직진으로 쭉 가다 보면 국립극장을 지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청동 동상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인 베른손과
헨릭 입센이라고 합니다. 베른손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노르웨이의 애국가를 작사했고, 헨릭 입센은 소설 인형의 집 그리고 페르겐트를 집필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칼 요한 거리의 겨울 모습입니다. 코펜하겐에서도 잠깐 비온 뒤에 어둑한 밤거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노르웨이는 덴마크보다 더 북쪽입니다. 당연히 겨울 기간 동안 해가 더 짧고 낮에도 뭔가 어두침침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오슬로 대학교의 강당이 보이고요. 칼 요한 거리의 끝에는 멀리 왕궁이 보입니다. 이곳 왕궁은 유럽에서 가장 검소한 왕궁, 가장 볼것없는 왕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요한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국립미술관입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에드바드 뭉크의 절규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오슬로에는 뭉크 미술관도 따로 있지만 뭉크의 대표작은 모두 국립미술관 뭉크관에 있으며 뭉크의 습작들과 재료를 달리한 유명 작품들의 다른 버전들은 뭉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뭉크 미술관과 국립미술관 모두 이전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시청사 근처에 있는 아케르우스 요새로 가보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만찬이 열린다는 곳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에 저항한 노르웨이의 레지스탕스를 처형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나치의 부역자, 반역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크비슬링 등을 처형한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유럽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한 건물인데요. 특이하게 경사진 언덕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스키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답습니다. 오슬로 시내의 서쪽인 비겔란 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슬로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이곳 공원 안에는 비겔란이 작업한 200여 개의 조각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입구의 가운데 큰 문은 항상 닫혀 있으며 작은 문으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일직선으로 쭉 따라 걷다 보면 비겔란 공원의 마스코트 신네 탕겐 성난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듯한 아이가 욕구불만인 듯 한쪽 다리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려는 모습을 포착해 만든 작품인데요. 로덴과 같이 극사실주의를 추구했던 비겔란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분수대와 분수대를 둘러싼 나무 모양의 그런 또 조각을 지나 거대한 탑과 모노리스라는 작품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모노는 라틴어로 하나, 리스는 라틴어로 돌이라는 뜻, 즉 하나의 돌이라는 라틴어 뜻이라고 합니다. 13m 높이의 120명의 남녀노소를 조각해 놓은 돌규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굴레라는 작품입니다. 6명의 남녀가 함께 돌고 도는 르네사상과 비슷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겔란 공원 산책을 마치고 오슬로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인 홀멘콜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오슬로의 대표적인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많은 오슬로 시민들이 겨울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여름에는 러닝을 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홀멘콜렌 스키 점프대는 역사상 세계 최초의 스키 점프대 전용 경기장인데요. 수차례의 개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규격은 아니지만 홀멘콜렌 전용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름 오슬로 사람들의 자부심이 묻어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스키 점프를 타듯이 짚 라인을 타고 내려오면 멀리 오슬로 피오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슬로에는 해양과 관련된 박물관이 여러 개 있는데요. 대부분이 빅데이라는 작은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자연적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진출해야만 했던 민족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험심도 강했고 유명한 탐험가들을 여럿 배출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전 유럽을 떨게 했던 바이킹들과 1900년경에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탐험한 난센이 있습니다. 난센을 태우고 북극과 남극을 항해한 프라모를 그대로 육상으로 올려서 만든 프라모 박물관과 지프로 엮은 뗏목을 타고
태평양의 작은 섬들인 폴리네시아에 도착한 그런 탐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콘티키 박물관도 있죠. 프라모 박물관에는 실제 프라모를 육상으로 인양하여 박물관을 만들었고 프라모의 모습과 프라모의 선내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들을 태우고 유럽의 바다와 강과 호수, 심지어 바이킹들이 들고 육지를 이동하기도 했던 바이킹 선박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도 이곳 빅데이에 있습니다. 바이킹 박물관의 가을 모습인데요. 연한 주황색 단풍잎이 떨어진 자작나무가 매력적입니다. 바이킹 선박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킹 선박 박물관 내부에는 세 척의 바이킹 선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800년경 뻘밭에 묻혀있다 1900년을 전후하여 발굴이 되었는데요. 족장의 무덤으로 사용된 선박이라고 합니다. 배가 길어 영어로는 롱십이라 불리고 바이킹들은 자신의 선박들을 드라카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바이킹 선박 외에도 목조 마차나 액세서리, 의류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영상을 산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슬로 투어를 마치고 이제 베르겐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르겐은 오슬로에서 약 4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7시간, 열차로는 8시간, 좀 더 걸리는 거리로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가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지도상 보이는 하얀 부분은 노르웨이 서부 지역을 진입하려면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고원지대인데요. 킬이라고 불립니다. 킬은 나중에 선박의 용구를 뜻하는 용어로 발전이 되죠. 베르겐은 옛날 노르웨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겨울 왕국의 배경이 되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인구 15만 밖에 되지는 않지만 현재 노르웨이 제2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에드바드 그리그, 지젤, 앨런 워커 등의 고향으로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베르겐 앞바다의 피오로에서 서쪽으로 북해 방향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해상 유전지대가 발달하여 있어 베르겐 남쪽의 스타바니르와 함께 석유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 비가 오기에 비의 도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베르겐 시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르겐은 브르겐으로 유명합니다. 브르겐은 노르웨이어로 부두라는 뜻으로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활동하던 독일계열 한자동맹 상인들이 부두이자 상업사무소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목조 건물로 여러 번의 화재로 소실되어 대부분의 건물은 1950년경 복원되어졌다고 합니다. 브르겐의 사진 중 가장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난 골목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동맹 시절 베르겐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던 와른대구를 조각한 거대 목조 조각도 보이네요. 브르겐 옆에는 어시장이 부두를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두세 달 장사하는 곳으로 현지인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거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처럼 음식과 음료를 파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는 품목은 북해에서 잡은 해산물, 대구, 청어, 킹크랩부터 프랑스에서 수입한 굴, 그린 홍합, 그런 다양한 해산물은 물론 과일과 야채, 그리고 고래나 사슴으로 만든 햄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현대식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1년 내내 운영하는 어시장입니다. 베르겐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플로엔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후니쿨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후니쿨라는 곤돌라, 케이블카, 체어리프트와는 다른 그런 탈 것인데요.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공중에 설치된 케이블에 매달려 올라간다면 후니쿨라는 오르는 열차와 내려가는 열차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마치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듯 한 열차는 레일을 따라 내려가고 반대편의 다른 열차는 레일을 따라 올라가는 열차입니다. 열차를 약 5분 정도 타고 올라가면 해발 320m의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베르겐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에드바드 그리그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거의 매주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르겐 시민들의 산책 겸 운동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겨울이면 이곳 뒤에 펼쳐진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랙에서 이 나라의 국민 스포츠인 스키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두 반대편에서 바라본 베르겐 구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브리겐과 멀리 플로이엔 전망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왼쪽으로 돌려보면 노르웨이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훈련한다는 범선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도시 중 가볼 만한 예쁜 도시 올레순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올레순은 베르겐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직선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구불구불한 피오르 지역의 지형 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하루나절 정도 걸리는 곳이죠. 올레수는 장어의 물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구불구불한 피오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다면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피오르 중 하나인 게이랑이르 피오르로 갈 수 있습니다. 인구는 4만 명 정도로 7개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올레수는 아르루보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4년 대화재가 발생하여 도시 대부분의 건물들이 불타고 무너지자 이곳을 새롭게 건설하기로 결정한 노르웨이의 젊은 건축가들은 올레순의 테마를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루보로 정했습니다. 아르루보는 식물이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을 벽면과 건축 구조물에 형상화하는 예술 기법인데요. 잠깐 유행하였다가 현대미술로 넘어가면서 사라졌습니다. 아르루보 풍의 건축물도 볼만하지만 올레순 시내 내부의 운하도 아담하지만 운치 있습니다. 이제 올레순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악슬라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뒤에 있는 도로로 차량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제대로 즐기려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418개의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보게 되는 풍경입니다. 나뭇가지는 앙상하고 멀리 피오르의 절벽에는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시금 열심히 올라가면 마침내 악슬라 전망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악슬라라는 뜻은 거인의 어깨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해발 180m의 언덕으로 올레순 시내를 조망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잠시 올레순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가볼 만한 3개의 도시들을 구글어스로 다녀봤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도시의 규모도 아담하고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도시가 화려하거나 문화유산이 찬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뭉크의 절규와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오슬로와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도시인 베르겐과 올레순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노르웨이 여행의 가장 큰 이유 피오르 지역을 구글어스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